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점들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이즈 환자 1만 시대 동성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기럼평 교수, 민성길 교수, 김지연 약사, 이명진 원장 제2부 동성애의 보건의료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CTS 기독교TV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바로 알리고 사회 문화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동성애 반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스탑 캠페인입니다. CTS 대표대담 프로그램인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도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 생방송으로 5주간 동성애의 문제점을 교계, 보건계, 교육계, 법률계, 문화계를 대표하는 각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건의 문제는 무엇이며 의료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에 따라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권위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길원평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내셨죠. 우리 이명진 원장님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과학연구협회의 김지연 교육국장님이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보건의료와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누가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우리 이명진 원장님이 먼저 해주실래요? 예. 먼저 의료보건적 문제에서 저희들이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한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성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무서운 병이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또 동성애자분들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변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성병이 감염병들이 함께 동반이 되죠. 네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또 막 어마어마한 큰 치료병이 든다는 4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근거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먼저 에이즈, HIV 감염에 대해서 마침 7월 22일 날 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를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우리 통계 자료를 잠깐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2000년도에는 우리 신규 감염자가 한 25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작년엔 1,191명으로 약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어린 10대의 청소년 시기에 감염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2000년 전에는 한 해 한 명 있거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2명이었었는데 우리 2013년과 14년에는 53명, 40명으로 약 20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특히나 이제 여기 남녀비를 볼 때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2000년대에는 그 남녀의 우리 에이즈 감염임의 남녀 비율이 8대1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2014년에는 16대1로 급속하게 늘어났죠. 거기다가 10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염인들이 거의 남자의
남자 청소년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그 에이즈 감염이 어떻게 동성애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WHO에서 제공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WHO에서 에이즈 감염, HIV 감염을 6개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한 감염이 많은 것을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직업 여성이나 가족분들에게 또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계 감염까지 6단계를 나누는데 우리나라 같아서는 우리 자료에서 보다시피 남성분들의 또 남자 청소년들에 집중되는 걸 봐서 이것이 동성애와 아주 역학적인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석일 교수님 좀 정신건강 측면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문제가 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료적인 점에서 요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사실 정신의학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1950년대 즈음에 킨제이 보고라는 거하고 또 에블린 후커라는 그 심리학자가 만든 논문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은 동성애는 정상이다 하는 그런 이제 견해를 밝힌 논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인권 운동이 한참 미국에서 심할 때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이 논문을 가지고 동성애가 정상인데 이게 차별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사회 운동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미국 정신의학회를 공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게 1970년 샌프란시스코 미국 정신학회 콩그레스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섹슈얼리즘에 대한 심포지움에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마이크 뺏고 욕설을 하고 그 유명한 이제 비버라는 교수는 그래서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3년간을 그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샌프란 어딘가 그 콩그레스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이제 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이 전시장에 들어가서 동성애 관계된 무슨 그런 부스를 다 뒤집었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분들하고 서로 이제 동조해가지고 미국 정신학회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서 동성애를 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병명에다 넣어놨느냐, 그걸 빼라. 네. 그래서 집요하게 요청해서 이제 그때 그걸 무마하라고 그래 그러자 해서 이사회에서 일단 그걸 빼기로 이제 미국 진단 분류회에서 동성애라는 병명을 빼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많은 정신과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 회원들에게 투표하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사회 이름으로 모든 회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사회 결정을 옹호해달라. 이 최민희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 사이에 이제 매스컴에서는 동성애 정신과사들 이 사이에 이걸 아주 대스특필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전체 회원의 4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서 52%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자아이질적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는 것을 자기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 병명 하나를 남겨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나중에는 이 병명마저도 빠졌는데 국제질병분류에는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사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그 분류, 국제질병분류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자아이질적 동성애라는 병명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번역해서 한국질병사인 분류표, 표준 분류표에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리적으로는 동성애가 있고 치료받고 싶으면 이 병명을 가지고 말하자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는 왜 의료계에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돌았냐면 아까 말한 킨제이 보고라든가 에블린 후크 논문도 있지만 또 아까 나중에 이제 우리 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킨제이 보고라든가 에블린 후크의 논문이 지금은 다 그게 아니고 잘못된 논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게 다 됐어요. 그리고 유전자 뭐쩌고 하는 것도 다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PA가 이거를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병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견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정부라든가 하는 것이 자꾸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 결혼도 이렇게 옹호하고 나가는데 그럼 실제 사실은 어떠냐? 동성애자들이 그 병적인 그 병이 없느냐, 건강하냐 이런 문제죠. 지금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데서도 소홀히 될 수 있는 게 이제 정신 건강 부분입니다. 에블린 후커가 정신 건강 측면에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요즘 나오는 모든 통계는 동성애자들에게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건 뭐 아주 뚜렷하게 통계로 나옵니다. 뭐 자살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약물 남용, 술, 담배, 마약 중독 이런 것이 동성애자들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 결혼을 한 커플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 배우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 파트너. 폭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훨씬 심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게 바람을 많이 피워요. 그 불륜율이 엄청 높고 이성애자들의 결혼보다도 이런 통계는 지금 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성 결혼 파트너가 입양한 아이들은 그럼 건강하냐? 자기들은 지금 건강하다는 논문을 자꾸 내고 있지만 또 다른 연구를 보면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 엄마, 그 부부, 엄마, 아버지 사이의 사랑을 보고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배우는데 동성 부모 밑에서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걸로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멀쩡하다는 식의 그런 이제 홍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언론에서 이런 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루면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얘기는 읽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또 잘 막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참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식으로 소위 미국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소위 선진국 서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예,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들의 정신 건강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육체적인 것만 말씀하는데 사실 사회적 비용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에서 오는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 점은 모두들 말씀들을 안 하죠. 아니 뭐 동성애가 정상이고 병이 아니라고 하면 성도착, 성폭력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넘어서면 수간, 근친상간 뭐 온갖 비정상적인 것들도 정상으로 얘기하는 논리적인 연결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해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얘기하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선천적인 것이다 이런 근거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그런 문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장한 것이 타고났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단 제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성애는 절대 타고날 수 없습니다. 왠가 하면은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났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부정되면 또 조금 바꿔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다 바꾸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큰 원칙으로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철저히 유전이 아닙니다. 왜 유전이 아닌가 하면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아야지 뭐 유전자가 다음에 넘어가서 유전이 되지. 어떻게 남자들이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에서 유전이라는 게 퍼졌느냐? 거기 논문 때문입니다. 그게 1993년도에 해머라는 분이 이제 논문을 내는데 그분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논문을 낼 때 뭐라고 냈는가 하면 그 남성 동성애하고 유전자, 뭐 XQ28이라는 어떤 유전자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사이언스라는 잡지 발표합니다.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머리말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99% 이상 유전이 다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막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고. 아니 근데 그 논문은 검증도 안 되고 그렇게 실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를 나중에 조작했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 밑에 대학원생이 고발을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99%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사이언스라는 그 권위 있는 잡지가 그 정도의 논문을 검증도 확실히 못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 9년 후에 네. 이제 라이스라는 사람이 같은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인하고 동성애자를 비교하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논문이 다시 사이언스에 실렸고 네. 2005년도에 네. 그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좀 많은 사람을 했어요. 한 10배 이상을 하니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는 차이가 있다 했는데 관련이 있다 했는데 네. 이제는 관련이 없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가면은 옛날 해머밖에 없어요. 결과가 네. 온라인상에. 이런 큰일 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유전은 아니지만 선천적이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호르몬 이상 때문에 네. 동성애를 하도록 몸이 만들어져서 나온다. 네.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자랄 때 두뇌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두뇌가 동성애를 하도록 네. 만들어서 나온다. 그것도 어떤가 하면은 이 리베이라는 사람 역시 동성애자입니다. 그분이 1991년도에 네. 두뇌 죽은 사람의 두뇌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하고 또 일반인들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역시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두뇌가 또 타고났는갑다. 네, 네. 동성애를 하도록 만들어져서 태어나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또 10년이 지나서 또 바인이라는 사람이 또 그걸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네. 1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네. 저쪽 주장을 한 10년이 지나면 번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도 똑같고 또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호르몬 영향. 호르몬이든 뭐든. 네.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네. 일란쌍둥이. 일란성은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일란쌍둥이가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선천적이라면.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단위로 이제 물론 옛날에 1991년도에 또 이제 과학자들이 한 데이터를 보면은 또 일란쌍둥이하고 일란쌍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것도 역시 보면은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음모해서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단위로 조사했어요. 대단위 조사하니까 약 10%, 그러니까 10명당 1명이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고요. 네. 또 이 후천적으로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네. 같은 부모에 따라서. 그래서 선천적인 영향은 10%도 안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명히 선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한 그분들은 오히려 선천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그렇죠. 네. 비슷한 기질 때문에 끌려갔을 그렇죠. 가능성도 그럴 있는 수도 거죠. 있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성애가 철회하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들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전 국장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왜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가, 중요한 사실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크게는 보건 당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걸 알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언론, 방송, 신문, 언론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킨 정부의 노력으로 암 같은 질병이 조기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게 됐고요. 최근에 그래서 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당국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에이즈에 대해서는 참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명진 선생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안타깝게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작년 거의 1,200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가 증가했죠. 그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이 에이즈와 남성 동성애자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로 다행인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는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국민건강증진개발계획이라는 그 779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 계획서를 보면 32가지의 이 그 암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중요한 질병들에 대해서 나라가 반드시 2020년까지 많이 퇴치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그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16번째 항이 보면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를 지금 잠깐 보여드린다면요. 이 총 779페이지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개발계획서를 보면 441페이지 에이즈 시작부터가 남성 동성애자 얘기로 시작됩니다.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검사 수검률과 콘돔 사용률 높인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역학조사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인지의 그 입장이 이렇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밝혀진 사례의 대부분이 여기서는 99%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99%가 성접촉으로 인한 것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인 것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요. 예,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주된 모든 대상의 연구 대상 자체가 에이즈에 관한해서는 남성 동성애자이고 어떻게 해서 집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줄 것인가까지도 그런 동성애자들의 어떤 접근성에까지도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려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깊게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보고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개발 계획서가 있다는 걸 국민은 모르죠. 우리가 어디서 질병에 대한 정보를 봅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픈되어져 있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무엇 때문에 에이즈가 유발되는지 그 위험 행동 자체에 대해서 긴하게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너무 뚜렷하게 첫 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남성 동성애자가 주된 에이즈의 원인이다. 어찌 보다 보면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신경질이 나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영국 보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바로 옆 나라긴 하지만 거기도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에이즈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자 보면 한국이 심각한 거거든요. 증가율에 대해서는. 근데 가장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질병관리본부는 모르냐? 절대 모를 수가 없죠. 보건복지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관리 지침 이러한 패널을 보게 되면요. 예. 제가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않고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에이즈 퇴치연맹에서 에이즈를 퇴치하는 단체죠.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보면은 에이즈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에 있어서 동성애 상담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나라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국민에게 전달해 주지 않음으로써 저는 이런 상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뉴스에서 나왔었죠. HIV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생이 바텀 알바를 구하는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나 HIV인데 나랑 성관계할 수 있니? 돈은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HIV가 뭔지 모르고 성관계를 한 겁니다. 이 중학생이. 그러다가 가출 청소년 쉼터에 들어갈 때 그게 발각이 난 거거든요. 본인도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 국민이 모르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예, 분명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알려달라고 병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그러면은 명확하게 나라가 알려줘야 됩니다. 딱 부러지게. 특히나 이렇게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사실은 답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참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속 터지는 일인데 사실 언론은 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임영진 원장님,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많은 언론들이 먼저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됐을 적에 네. 언론의 역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을 여러 가지 유해 사항으로 통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또 보호해 주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원초적인 그 정보가 차단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그 메르스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선언을 하지 못했지만은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그 정부 당국에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쉬쉬하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환자들이 또 사망했고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그 국부의 손살,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언론에는 제공해달라고는 제공하지 않았었거든요. 바로 이제 이것도 여기 에이즈와 동성애 관계에도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WHO에서 제공하는 6개의 단계 중에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단계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그 감염이 제일 많다는 것을 역학적인 그 증거로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김정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알려주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안타깝죠. 네. 네. 근데 이제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언론뿐 아니라 일반 대중 지식인 뭐 다 할 것 없이 뭐 교회 지도자들까지 네. 이 동성애 문제를 잘 그 말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물론 몰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좀 알더라도 이 동성애나 성애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점잖은 행동이라든가 또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면 좀 이렇게 쑥스럽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그 매스컴에서 하도 이제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 문제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또 현재 문화적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그 체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발설을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 그 이렇게 신문에 내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면 되게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좀 사회 전체 분위기가 기성의 모든 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억압 체제를 자기들이 벗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세상이 되게끔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 소위 이그조틱한 것이 섹시하다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색다른 것이 이제 인기를 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옛날에 금기시되었던 소위 억압의 상징처럼 되었던 이런 기성 동성에 대한 억압의 구조를 이렇게 말하자면 좀 타파하는 그런 일종의 그 인식, 의식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 우리나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리학적인 게 많아요. 혹시 우리 기록 교수님 여기에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신 건 없으신가요?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 이명진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드렸는데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10대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에이즈를 많이 걸리는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요게 15세에서 19세 남성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2000년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3년대 52명, 26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보면은 2000년까지는 학교에서 보건 시간에 에이즈하고 동성애 관련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에 빠졌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걸 보면 이것도 20대 초반인데 보면은 2000년하고 2013년 보면은 그동안에 10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10대, 20대가 희생자예요. 이 질병관리본부가 감춤으로 말미암아 이 10대, 20대가 지금 에이즈 걸리는 위험성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질병관리원은 감추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나라가 해야 될 일들 정부가 직무유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이거는 꼭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직무유기를 하고 저는 언론도 보면 이런 보도들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주체인데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그런 규제에 묶여서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들이다.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이미지를 만들고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못하게 하는 압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도 거기에 묶여서 제대로 된 보도를 정확하게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언론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익
기관으로서의 네, 역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여기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똑부러지게 이제 손익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동성애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빠지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이 또 좋아지게 되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성애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무엇이 나빠지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세세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 교수님이 먼저 좀 시작을 하실래요? 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성애하고 에이즈가 아주 밀접하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확신을 시키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2006년 이후로는 99.9%가 성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에이즈 감염자의 93%가 남자입니다. 자, 올해도 남자가 93%, 내년에도 93%가 남자. 그리고 성관계로 감염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일본 질병관리본부 보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3개월 단위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2008년까지는 3개월 단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웬일인지 그걸 1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확 줄였어요. 네. 그전에는 그래프도 그랬거든요. 이 그래프를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질병관리에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프도 한 3개 나오고 통계표도 한 19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통계표는 8개 되고 그래프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추는 거예요. 쉬쉬하고. 한눈에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맞습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런 맞습니다. 데이터들은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질병관리가 감추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감춥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감추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감춰지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정보를 더 밝히고 맞습니다. 알리지 않으면서 왜 흡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에이즈보다 훨씬 더 맞습니다. 질병이 심각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흡연에 대해서는 세금까지 올려가면서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부가 네.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영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11만 명인데 네. 그 국민의 0.17%입니다. 네. 또 미국의 경우에는 110만 명인데 감염자가 네. 0.34%입니다. 국민의.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한 9천 명 됩니다. 네. 그러니까 0.017%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에이즈 확산되면 영국은 우리보다 10배, 네. 미국은 20배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약값도 보면은 몇천억이 몇 조가 돼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에이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가 확산되면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제 결혼율이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또 동성 간의 성폭력, 또 네. 동성애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우리 아닌 게 뭔가 우리 자녀도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동성애는 은밀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많으면 동성애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동성애는 중독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도 술도 처음에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것처럼 문화 때문에 다 감염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종의. 예, 예. 은밀하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 자녀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퀴어 축제를 가보면 얼마나 음란한지 자기들은 음란한 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거 그리고 또 교육 현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교육에 들어갈까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전한 사람들은 정말 이 동성애 자기들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그러고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 살라는 건 굉장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가 되겠습니다. 이명준 원장님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특히나 보건 의료적인 문제라서 예. 의료적인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네요. 네. 보통 우리 의료는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예방과 치료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예방인 경우에는 첫째 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일단 치료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먼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고통이 상당히 크죠.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에이즈 환자의 한 달 그 약값이 약 그 150에서 한 350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평균 한 200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약값을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불이죠. 사회적 대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년에 1,200명의 신규 환자가 늘었는데 내년에 이제 1,200명이면 약 400억이라는 국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로 인해서 이런 많이 발생되는 이 질병들, 그 외에 변실금이라든지 많은 성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결핵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희귀 난치병이나 소아백혈병이나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또는 이게 에이즈 환자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어떤 배분의 법칙, 정의의 법칙에도 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적으로도 이 동성애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 그리고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동성애 스탑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로 나가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말씀드렸듯이 10대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청소년 성매매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방되기 위해서는 기성 저희들의 사회의 책임이 너무나 크고 또 정부와 또 이런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 동성애 문제를 보건의료 측면에서 지금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될지 대안,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래요? 예. 예. 자꾸 신체적 질병과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정신 건강 문제도 네. 이 비용이 엄청 드는 문제고 네. 뭐 우울증만 가지고 말씀드리거나 뭐 자살률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크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이 동성애라는 이 질병이 왜 생겼냐 하는 원인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그 대책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저희들의 이론에 의하면 특히 이제 정신 분석이라든가 발달 이론이 이제 저희들의 정신의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동성애도 나오고 우울증도 나오고 정신분열증 나온다. 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자살률, 폭력, 우울증 이게 많아지는 이유하고 동성애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사실 공통적으로는 같은 메커니즘에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사랑할 어떤 기회를 놓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말한다면 사랑할 기회를 놓친 사람이 동성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원인은 비슷한 거예요. 이성을 향한 사랑이 이 길이 막혀서 말하자면 그건 이성에 대한 공포, 성행위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 사람이 그 성적인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자위를 하든지 이제 동성을 향하든지 뭐 물건을 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번창한다고 본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우울증, 자살도 그만큼 다른 모든 정신병리도 증가할 거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대책이나 방법을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모가 잘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국장님. 네. 네, 아까 이제 그 준칙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인권보도준칙입니다. 네. 인권보도준칙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9월에 제정됐습니다. 이제 기자단과 또 국가인권위가 같이 코업을 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8장에 보면은요,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비용을 줄여가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바퀴들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욕설이 비용이 있습니다. 욕설의 비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욕설을 많이 하면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증가합니다. 뭐 2,300억이 들었다, 2,700억이 들었다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의 욕설에 대해서만 해도 그 욕설을 많이 하면 사람이 맞겠죠. 욕설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럼 고소고발 터지겠죠. 경찰서 가겠죠. 병원 가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건데 이 흡연도, 술도 여러 가지 위험 행동들이 사회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라는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이런 걸 억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동성애자의 행위가 에이즈 혹은 성병과 관련 있음을
말할 수 없도록 준칙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참 걱정이네요. 이거는 근데 법은 아닙니다. 네. 어떤 제가 여쭤보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드라인 같은 그렇죠. 거죠. 가이드라인이죠. 권고사항.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어떤 그런 기자 정신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특정 행위와 특정 질환을 연결짓는 것에 있어서 딱 성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예,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대해서 관련 지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권보도 준칙에 준해서 본다면 미국도, 캐나다도, 영국도, 일본도 그리고 서부 유럽 국가 상당 부분 나라와 북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준칙을 어기고 있는 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퍼블릭 헬스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와 관련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그러한 보건 당국들이 이 인권보도 준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만 진짜 북한 언론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각자 마무리하실 발언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한 30초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민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부모가 먼저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요즘 그 이슈가 되는 그 성적 자기결정권 네. 그 이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한다, 결정한다 할 때 그 결정 과정의 배후에는 네.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무의식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이렇게 의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진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 아닐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마음의 배후에 있는 무의식적 동기 네.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결정한다고 해서 자기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에 받은 영향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좀 표현적인. 이야기가 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길 교수님께서 제가 말씀하실래요? 네. 저는 사실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막느냐 네. 아니면 서구처럼 무너지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네. 이걸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네.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저쪽은 사실 음란한 것이 무기입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우리는 거룩한 것이 무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음란과 거룩이 싸우면 반드시 거룩이 이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하기만 하면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하면은 네.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네. 정말 이 동성애 문제를 방파제 역할을 해서 막고 네. 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일을 우리나라가 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병이 돼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우리 김정 국장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정말로 저도 악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위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 행동들을 스스로 제하여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알릴 수 있게 해주신 CT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명진 원장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동성애를 하는 분들도 또 동성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 자녀되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동성애가 초래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윤리와도 직결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론이라면 앞장서서 동성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CTS가 이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